네,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. 오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주가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아주 황당한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식이 항상 등락을 거듭하긴 합니다만 하락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수급이 막 엉켜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거든요. 아직까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, 자, 무엇을 시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시장 진단부터 한번 좀 부탁드려봅니다. 글쎄요, 이 대선을 앞두고, 미국 대선을 앞두고,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많이 퍼졌었는데, 그 의미의 핵심이라는 건 역시 이 정책 공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리만 사태가 벌어졌어도 그걸 쉽게 해결하는 그런 놀라움을 보여줬었는데요.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는 건 그 정반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직도 이제 유럽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이 금융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금융기능이 혹시 마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은 아직도 있는데,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부터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.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 돈을 풀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곡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예요. 그래서 이제 물가 문제 때문에 쉽게 돈을 못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그동안의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기업 실적을 상당히 많이 부풀려줬던 거죠.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비싸게 사줬으니까요. 반면에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을 풀어서 그게 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소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장사를 아시아 쪽에서 했는데 돈을 그쪽에서 벌었는데 이 아시아 쪽의 이 통화가 절상되지 않았습니까? 그것 때문에 환차익을 많이 받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양적 완화가 기업 실적을 많이 좀 부풀려 놨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꺼졌을 때 어떠한 기업 실적에 있어서 쇼크를 줄 것인가? 이런 것도 사실 두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, 조지 소로스가 대표적이겠지만 주식을 다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,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원인이야 많이 있고 귀에 익숙하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도출이 되면서 부담을 준다.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. 공조의 불안전성이라든지 뭔가 미심쩍은 거, 시장은 항상 의심을 하게 되는데 유동성의 또 함정. 가장 금융시장에서 이 거칠은 용어가 이 시스템 리스크인데 그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. 물론 당장 그렇게 확산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용어들이 등장을 또 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합니다. 자, 이제 뭔가 창이 공격을 했으면 방어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방패. 중국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요?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슬슬 나오긴 하는데요. 중국 지수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중국 지수를 다시 한번 사보는 게 어떤가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중국 경제를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뭔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사실 중국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은행이라든가 전기, 가스, 통신, 화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다 중국의 인민들을 위해서 부실을 덮어 쓴 기업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중국 지수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사실 어려운 거죠.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의 내수가 클 테니까 그런 내수 기업들이 막 성장하면서 이제 그 인덱스, 그 지수에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중국 지수도 한번 사볼만 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부실을 많이 갖고 있죠. 그게 앞으로 까면 어떻게 될지. 예, 그리고 이제 또 BISPU를 맞추려면은 증자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에서 은행들을 비롯한 그런 부실 기업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들이 중국 지수를 투자할 때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이제 섹터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섹터 ETF,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대안들이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 안 되시면은 중국 지수 중에서 예를 들면 은행을 제외한 인덱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중국의 좀 어려운 부분들,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외한 그런 투자가 마땅할 것 같습니다. 네.
자, 이 투자의 그 시선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꼭 주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대안 투자를 좀 공부하셔서 이 지혜를 좀 이렇게 눈높이를 넓히면은 또 길이 보일 수도 있다. 중국 내에서의 또 이야기 해주셨고요. 자, 이 너무 거시적인 글로벌한 이야기만 맨날 다루게 되면은 좀 사실 너무 포괄적이죠. 뭐 코끼리 다리 잡듯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시선을 좁혀가지고 최근에 경제 민주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미디어 언론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. 민영화를 또 뭐 공영방송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이런 민영방송이 늘어나게 되면 미디어 업체들 뭐 광고 시장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최근에 이제 그 MBC가 이제 뭐 민영화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죠.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정부는 이 코바코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공영방송의 광고를 규제해 왔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을 조금 견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심산도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제 MBC가 민영화가 되면은 그만큼 이 코바코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니까 이제 이 방송 업체들도 좀 자율적으로 광고 단가를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. 그래서 분명히 호재는 호재입니다. 근데 지금 SBS가 이제 그 민영 미디어 랩이라는 걸 출범시켜서 해왔지 않습니까? 근데 광고 단가를 원하는 만큼 잘 못 올리더라고요. 그 얘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. 지금 뭐 종합 편성 채널이라든가 뭐 케이블, 인터넷 지금 5만 가지 방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일정한 이 광고를 나눠 먹기도 굉장히 급박한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광고 단가를 높여가지고 이 방송업체들이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. 결국은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사실 그 방송업체 중에서 가장 좀 조그맣고 열악한 업체조차도 상당한 로비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.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네. 자, 이 산업은 항상 수축과 팽창, 뭐 경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호황기가 일 때는 뭐 워낙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결국에는 적자 출혈, 뭐 이런 경쟁도 하고 레드오션, 블루오션 뭐 이렇게도 나눠지는데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가는 그런 단계의 산업이 또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. 근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까? 요즘 모습이 좀 다르던 것 같던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? 사실 뭐 디스플레이 같으면은 상당히 무시되는 업종이었었죠.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드오션이다. 그래서 뭐 PBR 1배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나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패널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생산 능력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뭐 이 TV에 화면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거를 집어넣어요. 실리콘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대로 두면 그 안에서 전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레이저로 녹입니다. 그리고 결정지를 만들어 놓잖아요. 그러면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해상도가 선명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. 그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LTPS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제 아머포스에서 LTPS로 넘어온다. 그러면 원래 아머포스에서의 그 생산 능력은 100이었다. 그러면은 이 LTPS는 조금 더 그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. 한 50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갑자기 이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좋아진다. 뭐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지금 뭐 고효율 TV가 판매가 늘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중국 정부도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이 고부가 TV의 판매를 촉진하는 거죠. 또 이제 중국 이 기업들 중에서 뭐 GT라든가 화웨이에 이어서 레노버까지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패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생각구 때문에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찾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. 뭐 마지막으로 약간 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만들 때 유리 기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과거에는 두세 개 업체가 세계적으로 과점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일부 업체가 그 업계에 진입을 하면서 좀 유리 기판의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
자, 이 산업이 변화하고 진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또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. 요즘 삼성전자 보니까 그 레이저 말씀하셨는데 ASML인가요? 그 암스테르담 증시에 있는 그 업체를 또 인수하고 상당히 뭔가 모종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계속 한번 이 디스플레이 쪽은 공부를 좀 해봐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는 식음료와 뭐 제약,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뭐 이 가스 같은 거. 근데 이제 최근에 제약주들이 또 많이 집중받고 있습니다. 고령화, 노령화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. 예, 2013년에는 제약 만약에 증시가 된다 그러면 이 제약 업종이 좀 아주 유망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정부가 이 건강보험 재정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약값을 많이 깎았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약품이 가격이 100이라고 보면 그 복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은 한 75 정도를 받았어요. 그리고 중소업체들은 60 정도를 받았던 거죠. 근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53 정도로 다 깎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대형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더 받았겠죠. 근데 지금은 약값이 동일하게 53이라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이 중소업체 거 쓰겠습니까? 그렇다고 중소업체가 53에서 더 깎을 수 있느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럼 망하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대형업체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.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.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의 태도 변화예요. 그동안은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? 근데 약간 좀 협조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도와줘도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니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약 개발 같은 걸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G7에 들어가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도 G10에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신약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R&D 능력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. 그래서 이 모멘텀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제약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소화가 됐었는데 이제 한번 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이 기상학자들 이구동성으로 올해 겨울은 혹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수요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? 원자력과 이 석유에서 가스로 좀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 셰일 가스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메탄 성분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? 그건 사실 발전용이거든요. 떼워서 없애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된 이 NGL이라고요. 그러니까 액화 이 천연가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에탄, 프로판, 부탄 같은 것들이죠. 근데 요즘은 채굴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액화 천연가스의 성분이 높은 그런 유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뭐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 뭐 그 수혜주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. 그 유전을 갖고 있는.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걸 수입해서 파는 그런 가스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천연가스를 이제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저장을 하고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설비를 지금 뭐 만드는 데가 일본의 그 건설업체들 아니겠습니까? 그 액화 설비 같은 거.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건설업체들 사요. 반면에 한국 건설업체를 팔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에 주로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데 그쪽을 함을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안 좋고 다만 그 우리나라 이 건설 기자재를 만드는 중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163도까지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. 본행제. 그런 본행제를 만드는데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마켓 키워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좀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.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